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그중에 꼭 한 명씩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건 비단 회사에서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바로 가정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 속 할머니 어때 보이시나요? 고집 세고 독불장군의 보통 성격이 아니어 보이네요. 이 할머니가 대체 어떤 사연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승호, 모레 시간 비워야 하는 거 알죠? 얘가 몇 번을 말해. 삼촌 모시고 갈 테니 걱정 마. 예쁘게 하고 와야 돼요. 내가 시부모님께 얼마나 자랑 많이 했는데. 누가 들으면 내가 시집 가는 줄 알겠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호들갑은 나 드레스 보러 가야 해서 전화 끊어요. 모레 봐요. 조카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모레 상견례 때문이었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나가기로 했거든요. 조카 상견례에 21사람이 나간다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전 그럴 자격이 있답니다. 제겐 조카이기도 하지만 자식이기도 한 아이기 때문이에요.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후 지들 엄마가 야반도주를 하는 동네에 제가 두 아이들을 맡아서 길렀답니다. 그러니 제가 엄마 자격으로 참가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 조그맣던 게 벌써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간다고 하니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기쁜 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니 좀 서운했달까요? 잠시만, 너 할머니한테는 말씀드렸니? 할머니요? 해야 돼요? 별로 안 내키는데. 네 기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집안 어른이시잖니. 할머니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건 니들은 할 도리는 지켜야지. 네 엄마도 그러라지 않디? 그러긴 했는데 알았어요. 일단 연락은 할게요. 저 진짜 가야 돼요. 목소리가 시큰둥하더라고요. 할머니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였답니다. 조카가 할머니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심승이 착한 놈인데도 할머니라면 지를 떠는 이유는 사실 전적으로 시어머니 탓이긴 합니다. 시어머니가 진손주인 조카들은 마치 주워온 자식 취급을 하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도둑질을 한 사람처럼 몰아붙이기까지 했으니 감정이 좋을 리 없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좋은 법이죠. 조카들이 그러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지켜야 할 건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자기 잘못한 걸 알아서인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한편으론 측은하다 싶기도 해요. 그래봐야 자기가 저지른 그 많은 잘못을 다 덮을 순 없겠지만요. 오늘은 조카들이 할머니와 척을 지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들어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50대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어요. 자식은 없어요. 남편이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소위 말하는 딩크족이에요. 애 안 낳고 두 사람만 잘 사는 그런 거요. 처음 연애 시절 남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좀 흔들렸어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사랑이란 건 어느 시기가 되면 시기 마련이지만 자식은 아니라고요. 평생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그랬거든요. 기본적으로 여자에게 존재하는 보성애를 맛볼 수 없다는 게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을 망설였답니다. 그럼에도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역시 남편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그것만 제외한다면 남편은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갖춘 남자였답니다. 여자들은 자신이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남편이 딱 그랬거든요. 약자를 배려할 줄 알고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는 든든함. 남편에겐 그게 차고 넘쳤어요. 실제로 결혼 후 남편은 그를 몸소 입증해 보였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엔 좀 뭐하지만 제 시어머니가 진짜 그러시거든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분이세요. 부잣집에서 태어나 부유한 사업가를 남편으로 두고 평생을 살다 보니 원하는 거면 뭐든 가져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특히 대를 이을 손자에 대한 욕심이 컸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셨으니 저희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말을 했을 때 당연히 난리를 치셨답니다. 남편에게 형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딸만 둘을 보셨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남편에게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아들을 보려는 욕심이 크셨답니다. 문제는 남편이 총처럼 결혼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100% 그렇다고 말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비혼주의자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결혼조차 시큰둥한 사람이었으니 그에게서 후손을 본다는 건 기대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니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의 눈에 드는 게 단 하나도 없음에도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 남편이 맞선을 엄청 많이 봤었대요. 상대도 내로라 하는 집안의 딸들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그 여자들 중 누구에게도 호감을 표시하지 않았대요. 아주버님은 안 그랬거든요. 집안의 큰아들인 아주버님은 시어머니가 원하는 상대와 결혼을 했답니다. 자신의 집안보다 약간 처지는 그런 집의 딸이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체면이란 게 있으니 너무 급떨어지는 집안과는 결혼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너무 잘 나가는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며느리를 부릴 수 없을 거란 게 싫었던 거였죠. 제일 첫 번째 동서가 딱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은 집안 딸인데 시어머니는 큰 동서를 들들 볶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저나 두 번째 동서는 마지못해 버텼지만 그분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거든요. 자기가 이혼은 한다 해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이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주버님에게서 대를 이을 손자를 얻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에게 그걸 요구한 건 당연했답니다. 기세기로 유명한 시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남편만은 예외였어요. 사실 이 집안에서 시어머니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시아버지셨답니다. 그리고 그에 필적하는 존재가 있다면 남편이었고요. 남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 일이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남자였어요. 제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런 남편을 어쩔 수는 없었어요. 아주버님과는 참 많이 달랐답니다. 아주버님은 안 그랬거든요. 시어머니 말엔 꼼짝을 못하셨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성품 고운 분이 일찍 떠나신 건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결혼 이후 남편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후 시어머니의 줄기찬 요구가 이어졌답니다. 당연히 손자를 낳으라는 거였어요. 문제는 그 화살이 향한 곳이 저였다는 거였죠. 남편에게는 시도하먹힐 거라는 걸 아셨으니 만만한 저를 향한 거였어요. 남편이 아주버님처럼 유약한 분이었다면 저 역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큰동서처럼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분이셨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맞섰답니다. 애를 안 갖겠다고 한 건 제 생각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저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래봐야 소용도 없을 거고요. 못 믿겠다. 네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 네 형이 기집애만 둘러왔잖니. 이제 우리 집 대를 이을 손자는 네가 낳아야 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설마 제가 그러자고 했니?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 사람 그것 때문에 저와 결혼도 망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더 이해가 안 간다는 거 아니냐. 네가 돈이 없냐 형편이 안 되냐. 애 낳으면 금이야 오게야 키울 수 있을 텐데 왜 애를 안 낳겠다는 거냐고.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는 게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요. 그런 고통은 제가 겪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괜히 애 낳아서 그 아이한테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 애 안 낳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그 문제로 윽박 지르지 마시라고요. 자꾸 그러시면 저 진짜 뉴질랜드로 이민 갈 거예요. 아시죠? 저 한 번 가면 다시 안 돌아와요. 그걸 원하시면 계속 가시든가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입을 닫으시더군요. 자신이 키웠으니 남편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셨거든요.
남편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신이 왜 애를 낳지 않겠다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거든요. 어린 시절 아주버님과 남편은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의 전형적인 희생양이었대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서울대 출신 가정교사를 들인 것은 물론이고 학원도 서너 개씩 다니며 제대로 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힘든 환경에서 자랐답니다. 싫어도 참고 시어머니의 뜻을 따랐지만 나이가 들고부터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 화난을 했던 남편이었어요. 물론 아주버님은 그러진 못하셨지만요.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남편을 채워있던 시어머니셨지만 남편이 대학을 가고 군대를 다녀오면서부터는 그러실 수가 없었답니다. 이제 자기 의지가 뚜렷해진 남편이 예전처럼 시어머니가 주문한 일들에 구분구분거리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비로소 독립을 하게 된 셈이었죠. 그렇게 본다면 아주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진짜 독립을 하지 못하신 거였어요. 결혼도 그랬고 이혼도 그랬었죠. 제가 결혼하기 5년 전 결혼하신 아주버님은 비록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고는 해도 큰동서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드센 시어머니의 간섭으로부터 형님을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도 하셨고요. 무역부단한 면은 있지만 워낙 성품이 어진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봐야 시어머니에겐 그저 귀여운 투정 정도였을 겁니다. 특히나 여운이의 딸을 낳고 나니 아주버님도 힘에 부치셨을 거예요. 매번 아들 타령만 하던 시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으니 더 태양할 동력을 상실하신 거였죠. 남편에게도 그랬지만 아주버님의 실책 역시 동서인 형님에게 다 향했답니다. 그 발단이 된 게 제 결혼이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애를 낳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탓에 결국 데르리의 책임은 다시 형님에게로 돌아갔거든요. 저야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거의 실험실의 쥐처럼 다루셨대요. 제가 결혼하고 형님과 연을 가진 게 2년 남짓이었어요. 그래봐야 만난 건 10번이 전부였답니다. 참 예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언제나 수심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그 수심 모두는 시어머니로 인한 거란 걸 모를 리 없었죠.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아주버님 내외와 직사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자마자 형님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드시더라고요. 한약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걸 드시면서 온갖 인상을 다 쓰시더라고요. 도대체 뭘 게 있어요? 진짜 쓰신가 봐요. 어디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안 좋은 데가 어디겠어? 이거 어머니가 주신 거야. 매일 먹으라면서. 그렇구나. 그래도 몸에 좋은 거니까 먹으라신 거겠죠. 몸에 좋은 거? 그렇겠지. 이거 7.4야. 7.4요? 약초 같은 거예요? 약초? 아니, 뱀이야. 그 소리 듣는 순간 구역질이 나대요. 도대체 그런 걸 왜 먹으라신 건지 궁금했답니다. 더 물어보려는데 남편이 다른 주제를 꺼내는 통에 그럴 수 없었답니다.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말을 해주대요. 그거 애 잘 들어서라고 먹는 거야. 뱀이 애 임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뭐 아무튼 진짜 우리 엄마 뭐 말린다니까. 내가 형수한테 너무 미안해. 우리가 애 안 낳겠다 그래서 엄마가 다시 형수를 독촉하고 있거든. 그것도 그래서 버리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 막았어. 안 그래도 힘든 형수가 그걸 설명하다 보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제야 알겠더군요. 저 대신 다시 형님이 타겟이 되었다는 걸. 그래도 그 정도가 다르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뱀탕에 각종 한약을 먹이는 것도 모자라 수시로 형님을 불러들여 이 병원 저 병원에 가게 하셨답니다. 그러고도 애가 들어서지 않자 입에 담긴 힘든 여러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그 과정이 정말로 수치스러웠다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어 자괴감도 많이 들었다셨어요. 그중 가장 힘든 건 아주버님이 더 이상 자신의 방패 노릇을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결혼 초반에는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은 그래주셨는데 딸들을 낳고 난 뒤에는 아주버님도 지쳤는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대요. 그게 더 힘드셨던 거였죠. 결국 형님은 이혼을 택하는 걸로 사태를 마무리 지었어요. 전에 듣기로는 이혼할 즈음 형님이 몇 차례 시어머니에게 대들기까지 했다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죠. 자기가 만만하게 불행복적으로 결혼시킨 사람이 반항하는 건 자기 계획에 없던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이혼을 했답니다. 동서한테는 미안하네. 험한 일 다 떠넘기고 가서 우리 지양이 지훈이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우리 애들 잘 부탁해. 정확한 건 모르지만 형님이 이혼을 허락받은 건 두 번 다시 애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때문이라더군요. 시어머니 눈에는 탐탁지 않은 손주들이라 해도 어쨌든 이 집안 피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때문이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형님이 애를 낳지 않기 위해서 몰래 피임을 하셨대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렇게 형님은 지옥 탈출에 성공하셨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한 후폭풍을 제가 감수해야 했다는 거였어요. 저 형님이 4살 지안이와 3살 지윤이를 부탁한다는 말을 단순한 의미로 해석했거든요. 근데 그 부탁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니들 애도 안 낳을 거라면서 그럴 거면 쟤들이나 봐주렴. 시어머니가 그런 속셈이셨는지는 몰랐어요. 당연히 남편이 이 일을 제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예 양육을 하라고요?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저를 지킨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목소리에 힘이 빠진 상태였어요. 남편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조카인 지안이와 지은이한테는 끔찍했어요. 사조카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인지 끝까지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해주었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고용한 베이비시터 손에서 자랐답니다. 물론 저도 손을 놓고 있진 않았어요. 수시로 찾아가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희 집에서 직접 키울 자신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 눈에 밟히지 않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4년간의 암투병을 치료하시고 별세하셨어요. 너무 젊은 나이셨죠. 게다가 며느리에겐 누구보다 자상한 분이시기도 했고요. 어쩌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손자 타령을 한 것도 시아버지 생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무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회사를 운영할 책임은 아주버님에게로 돌아왔죠. 남편도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어쨌든 잠자는 아주버님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유약하던 아주버님이 한 회사의 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조금 달라진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법인 양 따르던 분이 조금씩 자신의 의견을 내시기도 했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좀 놀랐답니다. 그러나 진짜 놀랄 일은 따로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싶다며 한 아가씨를 데려왔거든요. 무려 자기보다 10살이 어린 친구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먼저 소개시켰나봐요. 당연히 그래야 했죠.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대충 전에 들은 걸로는 집안도 어려운 여자였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 성격에 그런 여자를 새로운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나 더 이해가 안 갔던 건 아주버님과 그 여자였어요. 그 생각을 굳힌 게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만난 자리에서였답니다. 너 휴진이니? 네가 여기 왜? 미안해 언니. 언니한테는 미리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 언니가 반대할까봐. 살다 보면 놀랄 일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모르진 않지만 맹세코 평생을 살면서 그때보다 더 놀란 데는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제 이종 육촌인 휴진이였거든요. 엄매의 사촌 동생이던 삼촌의 딸인 휴진이는 저랑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집안 잔치에서는 가끔 보던 친구였답니다. 삼촌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참 힘겹게 산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런 친구를 이런 자리에서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아주버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휴진이가 다니던 회사가 우리 거래처 중 하나였나 봐요. 우연히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됐고 어쩌다 보니 연애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도 결혼은 생각지 않았는데 사람 인연이 이상하게 꼬인 거였어요. 결국 망설이는 아주버님에게 휴진이가 먼저 결혼하자고 그러다지 뭡니까? 자세한 말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갔어요. 휴진이가 아주버님을 사랑한 건 맞겠지만 그 배경엔 저희 재산이 깔려 있었던 거요.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은 어차피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죠. 삼촌의 사업 실패 후 어려워진 집안을 보며 돈에 대한 갈망이 컸을 테니까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휴진이의 결혼에 찬성할 수는 없었어요. 먼 친척이긴 해도 어쨌든 제 피줄인데요. 그런 아이를 이 힘든 곳에 들어오게 한다는 게 내내 고였답니다. 휴진이를 잡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오죽하면 이혼한 형님 사정까지 들려줬을까요? 그럼에도 휴진이는 마음을 바꾸려 들지 않았답니다. 다 큰 친구가 제 말 한마디에 결심을 바꾼다는 게 사실 가능한 것도 아니었죠. 그래도 언니들 입장이니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휴진이를 이혼한 형님 신세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죄송해요. 바쁘실 텐데. 아닙니다. 이 효진이 일 때문에 부자신 거죠? 네. 수제 넘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제 동생이에요. 이런 말씀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할 걸 뻔히 아는데 마냥 이 결혼하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근데 재수씨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 건지 잘 압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있지 아니 엄마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효진이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죄송하긴 한데 맞아요. 효진이 안 그래도 힘든 아이예요. 그리 단단한 아이도 아니고요. 그런 아이가 어머니기에 놓여서 힘들어할 텐데. 죄송해요. 저도 이 결혼 반대했어요. 근데 효진이가 너무 원해서요. 이번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게요. 제가 이번엔 지킬게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더 반대를 하겠습니까? 결국 효진이가 지안이와 지은이 엄마로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그때가 지안이가 9살, 지은이가 8살 때였어요. 그 정도면 그래도 효진이가 친엄마가 아니란 건 충분히 알 나이였죠. 더군다나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보다 훨씬 상황 파악도 빠르니 그게 걱정이 됐답니다. 아이들이 괜히 효진이를 멀리하면 어쩌나 하고요. 물론 제가 겪은 그 아이들이라면 안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참 착한 아이들이었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정이 굶주렸으니 그런 거였어요. 그래도 수모랑 엄마는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걱정을 했지만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지안이와 지은이는 휴진이를 너무 좋아했답니다. 휴진이도 그랬고요.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친엄마가 분명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저 사실 좀 오해한 게 맞아요. 휴진이가 아주버님 분을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휴진이가 두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것도 그랬고 아주버님과도 더없이 다정하게 살았답니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 지속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역시나 악당은 악당이더군요. 저희 시어머니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휴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본심을 오래지 않아 드러내고야 마셨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순자였답니다. 자기 아들보다 10살이나 어리고 집안에 돈 한 푼 없는 휴진이를 받아들인 건 단 하나. 휴진이가 어린이 순자를 낳아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그런 거였어요. 데자뷰라는 게 그런 거더군요. 휴진이 역시 형님이 그랬던 것처럼 온갖 한약의 병원 투어를 다녀야 했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그걸 마냥 부담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너 괜찮아? 뭐가? 뭐긴 뭐야. 어머니 손자 타령 말이야. 안 힘들어? 괜찮아. 모르고 한 것도 아닌걸. 그이가 결혼 전에 그랬어. 보나마나 시어머니가 손자 타령할 거라고.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자기가 막아주게 버거울 거라고. 알고 있었어. 근데 언니 그거 알아? 뭐? 꼭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지 않아도 나 그이 닮은 애 낳고 싶어. 내가 더 그런걸. 그래서 괜찮아. 쓴한 얘기 어때서? 그게 얼마짜린데 너무 걱정하지 마. 언니가 내 언니긴 하지만 이 집안 축보로 따지자면 내가 형님이잖아. 형님이 동생 걱정 들어서야. 이게 암튼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동서. 하하. 또 친척 가볼래? 그렇게 농담을 할 정신머리가 있는 걸 보니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휴진이는 제가 아는 것과 다르게 꽤 단단했답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주버님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분명했고요. 아이만 잘 들어섰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원하면 안 되는 게 인간사도군요.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와 휴진이 본인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들어서질 않았답니다. 결국 시험관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휴진이가 시달릴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어요. 5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휴진이 배에 새 생명이 들어섰어요. 시어머니가 벌쩍 뛰며 좋아하셨답니다. 그때까지 했던 모든 구박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고요. 비로소 휴진이가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허사였어요. 임신 4달 만에 휴진이 뱃속에 있던 아기가 떠나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몰랐어요. 의사들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며 휴진이를 위로했지만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잃었으니 실망이 오죽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실망한 건 당연하죠. 그래도 아직 젊으니 기회가 있었어요. 그 이후 2번 더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가졌지만 그때마다 4-5달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의사가 내린 진단은 습관성 유산이었어요. 여러 원인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모른다더군요. 중요한 건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의견이 시어머니를 납득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었답니다. 시어머니에겐 그 모든 잘못이 휴진이에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 휴진이가 시들어갔어요. 꼭 형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휴진이는 더 심했어요. 형님이야 자기가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졌었지만 휴진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보다 더 아이를 원했던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몸에선 그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걸 확인하고 나니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휴진이를 괴롭힌 건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hin란과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훨씬 컸으니까요.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심각한 우울증에 죽으려고까지 했다고 그러더군요. 처음 몰랐습니다. 막연히 힘들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휴진이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었죠. 그 와중에도 휴진이는 2아이 양육에 최선을 다한 것만은 확실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뭐라 해도 참아야만 했어. 비록 내가 원했던 아이를 가질 수는 없었지만 내겐 이미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지양이와 지윤이가 나를 얼마나 많이 위로해줬는지 몰라. 그래서 어머니가 나보고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 계속 그래야 했는데 안 됐어. 머리로는 가능했는데 마음이 안 되더라고. 우울증이란 게 그런 거더라. 나 베란다 창문을 몇 번이나 열었는지 몰라. 그래도 아이들 봐서 참으려 했는데 나중엔 안 되더라. 생각해봐. 내가 집에서 떨어져 죽으면 아이들이 평생 그 기억 안고 살아야 하잖아. 그래서 도망쳤어. 죽더라도 애들 모르게 죽으려고. 결국 8년 만에 휴진이가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휴진이가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간 거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휴진이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 떠난 거였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람막이 노릇을 해주었던 아주버님이 급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거든요. 그리고 나니 시어머니가 온갖 저주에 가까운 메이드를 휴진이에겐 뱉어냈답니다. 그게 결혼하고 6년 만의 일이었어요. 안 그래도 우울증으로 남모르게 고생하던 휴진이를 위로는 해주지 못해 망정 그 아이에게 온갖 끔찍한 말을 한풀이하듯 뱉어냈으니 더는 참지 못했답니다. 저한테라도 말을 해주었다면 제가 어떻게든 해봤을 텐데 그 멍청한 곳은 제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수만을 다 떠나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남자랑 눈 맞아 도망쳤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란 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다만 휴진이가 그렇게 힘든 걸 몰랐다는 게 두고두고 미안할 일이었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그걸 반겼을 겁니다. 아들의 재산이 달갑지 않은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어찌 보면 시어머니도 휴진이도 자기에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점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지양이와 지훈이었어요. 고등학교에 갓 진학한 두 아이가 아빠도 엄마도 없는 아이가 되었으니까요. 두 아이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물론 더 이상 베이비시터가 필요한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 아이들을 돌봐야 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저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아무도 제게 그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이전 경험이 있어서인지 말을 꺼내지 못했답니다. 호남하나 남편이 벌쩍 들 거라니까요. 남편은 저를 배려해서인지 그런 말을 꺼내지 못했고요.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시들어가게 뻔했는데 말이죠.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애들 이제 사춘기일 테고 자기 마음에도 없는 소리 심심치 않게 할 거야. 당신을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럴 거란 소리야. 그럴 때마다 당신 마음 다칠 거고 이해해준 고맙지만 안 되는 일 하니까. 알아. 그래도 저렇게 애들을 방치할 순 없잖아. 아주버님도 안 계신 애들이야. 게다가 한두 번도 아니잖아. 형님 프랑스에 가신 후 연락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휴진이도 없는데 애들만 도와둘 순 없잖아. 이 사람 쓰면 되지. 그리고 당신이 예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봐주면 되고. 자기 말대로 애들 이제 사춘기야. 사춘기 시절을 제대로 못 보내면 지안이 지훈이 엇나갈 수도 있어. 걱정 마. 당신도 알잖아. 애들 착해. 가끔 서운한 말 들어도 그게 애들 본심 아니란 거 모르지도 않고. 내가 키울게. 그러자 우리. 결국 두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게 진짜 자식이 생겼어요. 네, 남편 예상대로 초반엔 많이 부딪혔어요. 아무리 착한 애들이라고 해도 두 번씩이나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 때문인지 수시로 나이사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도 각오한 일이니 대범하게 넘길 수 있었어요. 물론 애들 잠들고 난 늦은 밤 나몰래 동물을 훔쳐야 했지만요. 우리가 완벽한 가족으로 이어진 건 애들이 대학 들어갈 무렵쯤이었어요. 다들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고 나니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했었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차례차례 남편의 회사에 입사했어요.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남편이 대표 자리에 올랐답니다. 사실 능력만 놓고 보면 아주버님보다 남편이 훨씬 뛰어난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버님이 시아버지 뒤를 이을 때도 회사 안팎에서 다른 소리들이 많았답니다. 아주버님이 아는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소리 말입니다. 당연히 남편이 그런 불만들을 잠재웠어요. 자기가 열심히 아주버님을 보필하면 충분히 회사는 굴러갈 거라고요. 실제로 그랬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대표에 오르니 더 발전한 건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참 열심히 했어요. 기존의 범주에 안주하기보다는 쉼없이 새로운 사업안을 제시했답니다. 단순히 매출 규모만 따져도 시아버지가 계시던 데에 2배 가까이 올랐을 정도로 회사는 탄탄대로에 접어들었죠. 그렇게 계속 이어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남편의 머리에 총연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악성은 아니에요. 문제는 총연이 위치한 곳이죠. 수술하기엔 너무 위험한 곳이라서요. 자칫 수술로 제거하려다 환자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저희 판단으로는 꾸준히 지켜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렸습니다. 제거 안 해도 이 목숨엔 지장이 없는 거란 뜻인가요? 악성은 아니니 당장 제거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그래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어요. 사실 뇌라는 게 너무 복잡해서 저희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일단 꾸준히 약물 치료하시고 주기적으로 경과를 지켜보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주의할 건 없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현대인의 질병 대부분은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뻔한 소리지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가장 좋아요. 아직 연세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일단 일을 손에서 놓고 편안히 휴양하시라고 권합니다. 일을 그만두라뇨. 저희 이제 50만 넘었는데 제가 그만두면 저희 회사는요? 회사가 뭐 그리 중요해. 알아, 우리 집안 가업이지. 그래도 그게 당신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아. 선생님 말 듣자, 응? 자신이 회사에서 손을 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란 걸 모르진 않았습니다만 남편은 결국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정확히는 제 생각을 받아들인 거였죠. 남편은 항상 그랬답니다. 제 의견에 누구보다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언제나 가장 고마운 부분이었어요. 그런 제 고마움과는 달리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죠. 야심차게 신사업을 진행하던 순장이 갑자기 배에서 내리게 되니 여러모로 기우덩거렸답니다. 지양이나 지은이가 있긴 했지만 그 아이들은 너무 어렸어요. 게다가 실무 경험도 부족한 상태였으니 회사를 맡길 순 없었고요. 결국 총대를 맨 건 시어머니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추천한 전문 경영인이 위기를 타개할 구원투수로 나섰답니다. 남편의 측근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문제로 계속 남편을 고민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무리 회사가 중요해도 제겐 남편만큼 중요하진 않았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니가 추천해준 사람을 대표로 앉혔답니다. 남편을 제외한다면 가장 지분이 많은 분이 시어머니셨으니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임 대표 취임 후에도 남편이 이미 시도하던 사업들을 그대로 이어나갔으니 다리 생길 일은 없었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회사에 간섭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냐는 불평들이 나온 정도였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시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실 때는 당연히 그랬고 남편이 회사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두 사람 다 일에 있어서는 뚝 부러진 타입이었으니 시어머니가 감히 간섭을 하고 말고 할 형편이 못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신임 대표 부임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신임 대표가 시어머니의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으니 시어머니가 간섭을 할 자격이 충분했답니다. 제가 회사에 특별히 관여하는 건 아니었지만 지안이와 지은이가 둘 다 회사에 나가고 있으니 자연스레 그런 목소리를 알게 되었던 거죠. 할머니가 간섭할 게 뭐가 있어? 할머니가 뭘 하신다고? 나도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팀장님이나 사모님이 가끔 술자리 같은 데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런가 보더라고요. 니들은 신경 안 써도 돼. 니들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일하는 건 힘들지 않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회사니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 네 삼촌도 당분간은 회사 신경 못 쓸 테니까 니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초반엔 좀 불안해했답니다. 그래도 자기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으니 가급적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란 걸 아니까요.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회사를 쉬기는 했어도 남편의 사람들이 회사 투처에 남아있으니 이래저래 소식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못마땅해 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회사를 그만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방해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접할 때마다 남편의 부하 직원들을 붙잡고 시시콜콜 잔소리를 했답니다. 오죽하면 제가 남편 핸드폰에 뒤지기까지 했을까요? 그런 일이 반복되자 직원들도 점차 남편에게 수식에 달리는 걸 접었답니다. 아마 신임 대표라는 사람도 그런 분위기를 읽었지 싶어요. 초반엔 자기 행보가 남편에게 파악되는 것 같으니 조심스레 움직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부터 독자적으로 행동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직원들의 불만이 커져갔고요. 그래도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신임 대표라는 작자가 저희 회사를 백감처럼 난도질에 팔아넘기려고 궁리를 했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의 입김도 들어갔고요. 사실 시어머니도 변명할 거리가 없던 건 아니었답니다. 평생 돈이 부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셨어요. 그러니 회사가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죠. 게다가 회사 덕에 남편과 자식들이 다 잘못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답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지긋지긋했었던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와 두 자식이 청춘을 바쳐 만든 회사를 그런 식으로 팔아넘길 생각을 한 건 너무 심했어요. 뭐 저희야 의도적으로 회사와 담을 쌓고 지내려 했으니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를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죠. 젊은 시절부터 남편이 이 바닥에서 참 많이 노력했거든요. 덕분에 업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땡땡 실업 진 대표님도 그중 한 분이셨고요. 시아버지의 오랜 지인이기도 했던 진 대표님이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저야 회사 사람의 전화가 아니니 무심히 넘겼던 거고요. 가볍게 인사를 하나 싶더니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처럼요. 꽤 오랜 시간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방에서 나온 남편의 표정이 심각한 걸 보아선 좋은 일은 아니지 싶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런 일 없어. 그냥 오랜만에 통화하다 보니 이런저런 할 이야기가 많았어. 저녁 먹자. 오늘 뭐 먹을까?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넘어갔지만 뭔가 있는 눈치였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말을 안 하니 제가 계속 부를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얘기를 안 하는 거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걸 살면서 알고 있었으니 저도 딱히 더 안 물었던 거였어요. 그래도 이 얘기를 해줬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걸로 남편한테 꽤나 투정을 부렸어요. 그날 이후 남편의 외출이 잦아졌어요. 종양 발견 후 한동안 줄었던 외출이었죠. 대부분은 그냥 지인들을 만난다고 그랬답니다.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외부 활동을 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답니다. 자식도 없는 제게 남편은 모든 것에 다름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조금이라도 위험하게 할 일을 막는 게 제 의무였으니까요. 투정하듯 남편의 외출을 말리고자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답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었거든요. 글쎄 큰 조카 지양이가 저희 회사에서 사원을 걸고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을 빼돌리려 해다지 뭡니까? 이미 투입된 연구비만 해도 어마무시한 그 기술은 거의 개발이 완료됐다고 들었거든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양이가 뭐가 아쉬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이라더군요. 시어머니와 신임 대표가 저희 집을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일단 제 손에서 막아놓고는 있지만 이거 그대로 자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강 여사님께서도 이번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쩌긴 뭘 어째.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래서 계집애는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거지. 대체 얼마를 받겠다고 그러는 건지. 확실합니까? 증거는 있고요. 증거야 많죠. 일단 지양씨 컴퓨터에서 관련 내용 보낸 메일도 확인했고요. 중국 업체랑 미팅한 것도 확인 가능해요. 다행히 저희 감사팀에서 일찍 발견했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위쪽이 진짜 큰일 났을 겁니다. 남편의 얼굴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희에겐 조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10년 이상 기른 자식이나 마찬가지이네였으니까요. 일단 김 대표가 이딴 속을 시키고는 있단다. 우리 집안 망신이니 함부로 떠들 수도 없고 해서 이래저래 내가 이 사람한테 고마운 데 많아. 고마워 김 대표.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야 당연히 해리를 한 것뿐인데요. 참, 그리고 그 말은 뭡니까? 형수랑 관련 있다는 것 같다는 거요. 몰래 훔쳐들은 거긴 하지만 그 말이 가장 놀라웠어요. 형수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 해서요. 아시다시피 지안이에겐 엄마가 둘이 있으니까요. 프랑스로 간 후 연락도 되지 않은 친엄마와 휴진이 말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그곳이 남자랑 눈맞아 집 나가더니 이젠 최선까지 눈독을 들인 거더라고. 지양이가 멍청하게 그거 말을 들었나봐. 말하는 종안으로 봐선 휴진이 얘기 같더군요. 너무 기가 찼어요. 휴진이가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아주버님을 택한 것도 있지만 그 정도로 돈에 눈이 먼 아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와 신임 대표는 이번 일이 휴진이가 뒤에서 사주한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휴진이, 아니 형님 바르시는 거예요? 그럴 리 없어요. 뭔가 잘못하신 걸 거예요. 잘못이긴 그것이 처음부터 그랬어. 그랬으니 지보다 10살 더 많은 자식 딸인 허라비한테 시집온 거지. 넘기지 마라. 네가 낄 문제가 아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눈치를 주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도통 남편의 의중을 모르겠더라고요. 설마 남편도 시어머니와 신임 대표의 주장을 믿는 건가 싶어 속이 탔습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휴진이를 모르진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증거가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양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시죠. 이 이야기는 무슨, 그게 지가 그랬다고 실토를 하겠니? 그 발칙한 곳이. 어머니. 남편의 표정이 변하자 시어머니도 한 걸음 물러서는 눈치셨어요. 그래도 지연이와 휴진이를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부리시지는 않으셨답니다. 아무튼 두 사람 절대 용서 못한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내 말 명심해라. 그렇게 두 사람이 떠났답니다. 당신 어머님을 믿는 거 아니지? 지양이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그리고 휴진이라니. 휴진이가 어디 그럴 애야? 모르지. 엄마가 워낙 형수랑 지양이를 안 좋게 보았으니 반배심해서 그런 일을 한 건지. 여보. 암튼 기다려봐. 내가 나름 알아보고 있으니 어떻게든 결론이 날 거야. 저녁에 집으로 들어온 지안이를 남편이 불렀답니다. 저도 끼고 싶었는데 남편이 막더군요. 둘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유였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고 나온 지안이의 얼굴이 참 안 돼 보였어요. 지양아, 아니지. 수모, 지금은 말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 제 숙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심각해진 남편과 지안이를 보니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남편이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그 며칠간 남편 전화가 불이 났답니다. 저도 그걸 대충 들었으니 남편의 외출이 무언지는 대충 알았답니다. 그날 회사로 나가 일을 마무리하는 거였거든요. 웬만해선 회사 일에 참견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나도 같이 가요. 내가 어디 가는 줄 알고. 회사 가는 거잖아요. 지안이 일 때문에. 맞죠? 그래 맞아. 근데 당신이 왜 가려고? 그냥 있어. 뭐 좋은 걸 보겠다고. 당신이 말을 안 하니 그렇죠. 지안이도 그렇고. 안 된다고 하지 말아요. 나도 지안이 엄마니까 알아야 될 자격 있어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남편도 어쩔 수 없다면서 제 동행을 허락해 주었답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는 정먹만 흘렀죠. 제가 뭘 보게 될지 상상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그게 무엇이건 우리 지양이가 다치는 일만은 아니길 빌고 또 빌었답니다.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면 제 상상이 저를 놀라게 할 건 분명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틀렸어요. 제가 본 건 저를 수백 번 놀라게 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남편을 따라 들어간 대표실엔 이미 지양이가 와 있더군요. 사건의 당사자니 당연히 그래야 했을 겁니다. 신임 대표와 시어머니도 와 계셨어요. 다들 남편이 오기만 해 기다린 눈치였어요. 남편이 들어가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와 계셨네요. 그럼 시작하죠. 지양아, 너 삼촌한테 거짓 없이 말해야 한다. 네. 네가 신기술 개발 파일 빼돌린 게 맞니? 네. 컷 봐라, 내 말이 맞지? 저것이 돈에 눈이 뒤집혔다니까. 네 엄마가 시킨 것도 맞지? 어머니 잠시만요. 일단은 제가 먼저 말하고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시긴 했지만 표정에 한껏 기고만장함이 묻어나왔어요. 그거 개발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지 잘 알 거다. 그런데 그걸 빼돌렸으니 책임은 져야 할 거야. 그럴 각오는 되어 있는 거지? 네. 진짜였습니다. 진짜로 우리 지안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더군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지안이를 예뻐한다 해도 성격상 그런 것까지 용서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니 회사에 해를 끼친 지안이를 용서할 리가 없었답니다. 할머니 말대로라면 그걸 시킨 게 네 엄마, 그러니까 효진이 형수라는 건데 그것도 맞니? 네. 진짜 놀랐답니다. 효진이가 그런 일을 시킨 게 사실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사실 저 효진이랑 연락하고 지냈어요. 효진이가 남자를 만나 집을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오일진이 그게 달에 자세히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마지막 순간 제게 말했답니다. 그대로라면 진짜 큰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효진이를 빼돌린 거였어요. 그리고 나선 병원에 넣었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치료를 받고 나서야 정상을 회복할 수 있었고요. 남편도 나중에 알았을 정도로 비밀을 유지했어요. 해녀 시어머니 귀에 그 사실이 들어간다면 효진이한테 해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효진이한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전화로 묻기까지 했어요. 그땐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지양이는 효진이가 시킨 일이라고 했으니 제가 안 놀랄 수가 없었어요. 거봐라. 그것이 그런 년이야. 몹쓸 것. 저것도 그래.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았으면서도 나한테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것처럼 내숭을 떨었잖니. 진짜 무섭다. 저것들 절대 용서하면 안 돼. 고소를 해서라도 콩밥을 먹여야 한다고. 바로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답니다. 진 대표님이 먼저 들어오셨고 그 뒤를 따라 효진이가 들어섰어요. 너무 놀랐답니다. 효진아, 네가 왜 여기에? 콩밥이요? 그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효진이의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대노를 하시더라고요. 저거 봐라, 1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가 어쩌고 어째? 뭐하니, 당장 경찰 안 부르고 진짜 경찰 부르시게요. 그러세요. 어차피 경찰이 알아야 할 것도 있으니 효진이와 함께 들어온 진 대표님이 서류 뭉치를 내놓았답니다. 뭔가 했어요. 신임 대표라는 사람이 그걸 먼저 훑어보더니 사색이 되더군요. 이 바닥 추봐요. 외국업체라고 모르고 살 거라 생각했어요? 무슨 일인지 양문을 모르겠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그 문서를 훑어보시더니 지함을 하셨답니다. 김 대표,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를 분해해서 판다니. 그냥 합병한다면서. 그래도 우리 집은 그대로 다 가질 수 있다 그랬잖아. 합병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을 했나 보네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셨어요? 저놈이 어떤 놈인지는 아세요? 남편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남편이 말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몸을 떨었어요. 자기는 미처 몰랐던 사실들이 터져 나왔거든요. 시어머니가 추천한 김대표라는 사람이 사실은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남의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 뒤 헐값에 회사를 팔아먹는 브로커였답니다.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다른 식으로 말을 한 거죠. 큰 회사와 합병을 추진한다는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는 남편과 자식을 집어삼킨 회사를 넘기면서 돈은 돈대로 챙길 수 있다며 시어머니를 꼬드겼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걸 알려준 게 바로 진 대표님이셨어요. 대표님 말대로 좁은 바닥이다 보니 그런 말들이 슬금슬금 번져나왔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연락을 한 거였고요. 남편은 그걸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간 그렇게 외부 출입이 잦았던 거였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지양이만 의심했고요. 물론 그때까지도 지양이가 신기술을 빼돌린 사실은 그대로였답니다. 서방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 사람이 회사같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지양이가 신기술 빼돌렸다는 식으로 음해 작업하고 있다고요. 창업주의 손주가 그랬으니 회사에 망조가 들었다고 소문이 나면 회사가 휘청거릴 거고 그 틈을 타서 회사를 헐값에 넘길 계획이었대요. 그래서 저보고 지양이를 지켜달라시더라고요. 네, 제가 시켰어요. 지양이한테 신기술 빼돌리라고. 그거 없으면 회사 넘기는데 지장이 있는 거 맞죠? 뭐가 뭔지 모르겠대요. 나중에 남편이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저희 회사 매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신기술이었대요. 그게 있어야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미리 빼돌리기로 한 거였고요. 사기꾼의 계획을 역이용한 거였어요.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 제 말 사실 아니지. 김 대표 말 좀 해봐. 신임 대표가 말을 못하더군요.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니 잠깐의 거짓말이 통할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남편과 아들들이 피땀으로 만든 회사를 망치는 데 도움을 준 거였어요. 그러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결국 신임 대표는 회사에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답니다. 시어머니도 죄가이긴 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따로 수사를 받진 않으셨어요. 법의 처벌은 피했지만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시어머니는 그간의 기세 등등함을 한순간에 내려놓아야만 했답니다. 덕분에 효진이가 다시 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지양의 지은이도 부모의 품을 떠나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지기지 않습니까? 효진이가 자기 목숨을 깎아가면서까지 생긴 두 아이는 어렴풋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하긴 그 집 애들이 좀 눈치가 빠릅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애들이 다 크고 나서 효진이가 말하기도 했고요. 저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날 다들 엄청 울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정정하시니 함께 할 수는 없었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스스로 발등해지는 통에 세 모녀가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걸 두고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결말이 썩 나쁜 것 같지는 않답니다. 평생 며느리를 쥐잡듯 해온 시어머니가 코가 쑥 빠진 게 때론 안쓰러워 보이긴 하지만 그 모두가 다 자신의 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반성하고 여생을 사시는 게 훗날 시아버지나 아주버님을 만날 때 조금이라도 창피를 더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트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집안의 독불장군 시어머니 때문에 여러 사람이 참 힘든 인생을 겪은 것 같아 안타깝네요. 그래도 위기 속에 똘똘 뭉친 가족들 이야기가 참 따뜻하게 와 닿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예.